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께서 딸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70평생 열심히 모은 돈으로 떠난 해외여행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내려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식사를 마친 후 계산대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중국 돈, 위안화 지폐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현금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안 받는 거지? 옆에 있던 딸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찍어 결제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식당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아니란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했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길거리를 걸어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고급 백화점은 물론이고 재래시장 구석의 작은 과일 가게에도 길거리 노점상에도 심지어 노숙자가 구걸하는 그릇에도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으로 돈을 주고받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유 한 잔 사 먹는 것도,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먹는 것도, 저녁에 택시 타는 것도 전부 스마트폰입니다. 그 중심에 두 개의 거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리페이, 다른 하나는 위챗페이입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가 만든 결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가 만든 네이버페이 같은 거죠. 위챗페이는 중국 최대 메신저 회사 텐센트가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두 회사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얼마나 장악했냐고요? 무려 90% 이상입니다. 알리페이가 약 55%, 위챗페이가 약 38%를 차지합니다. 둘을 합치면 93%가 넘습니다. 나머지 모든 회사를 다 합쳐도 7%도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려 10억 명이 넘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 정도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현금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순서로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유럽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로 뛰어넘었습니다.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은 신용카드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도 부족했고 카드를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갑자기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카드는 귀찮아, 그냥 폰으로 하자며 단번에 모바일 결제로 넘어간 겁니다. 2015년만 해도 중국 사람들 대부분이 현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0년이 되자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금 거부입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 계산대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현금 결제 불가. 모바일 결제만 가능합니다. 상하이의 한 지하철역, 표를 파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부 무인 기계입니다. 그것도 모바일 결제만 됩니다. 한 중국 기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현금만 들고 하루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려고 했는데 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로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1시간을 헤맨 끝에 겨우 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식당 10곳 중 7곳이 현금을 거부했습니다. QR코드 결제만 됩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현금을 내밀자 기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앱으로 결제해주세요. 현금은 거슬러줄 잔돈이 없어요. 이 기자는 하루 종일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현금만 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미국에서 온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위안화로 돈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쓸 곳이 없었어요. 호텔도 식당도 가게도 전부 모바일 결제만 받더군요. 돈을 바꾼 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한국 관광객 이야기도 있습니다. 50대 부부가 중국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룹니다. 부인이 모든 결제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이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현금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의 한 70대 노인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쓸 줄도 모릅니다. 평생 현금만 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을 보러 가면 많은 가게에서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노인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병원이 무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바일로 예약하고 모바일로 결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못 쓰는 노인들은 병원 가기가 두렵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현금 거부로 인한 민원이 무려 14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400건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노인들과 외국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법률을 보면 현금 거부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위안화는 중국의 법정 화폐다. 모든 상점과 기업은 현금을 받아야 한다. 현금 거부는 법 위반이다. 2023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사업체 14만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현금을 거부한 곳을 적발해 벌금을 물렸습니다. 어떤 대형 쇼핑몰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인민은행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외국인 등 모바일 결제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현금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금 거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중국 정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 영어로는 E-CNY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돈입니다. 종이 지폐가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만 존재하는 돈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이 무려 7조 위안이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일반 모바일 결제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민간 회사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 정확히는 중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합니다.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터넷이 없어도 됩니다. 두 사람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NFC라는 근거리 무선 기술을 쓰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큰 재난이 생겨서 인터넷이 끊겨도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기능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3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중국에서 또 하나 무서운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마신용, 영어로는 GHIMA 크레딧 또는 세서미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알리바바 회사가 만든 신용점수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용등급이 있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고 무섭습니다. 지마신용은 사람들의 점수를 매깁니다. 최저 350점부터 최고 950점까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냐고요? 첫째, 신용 이력입니다. 대출을 제때 갚았는지, 공과금을 잘 냈는지 등을 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둘째, 이행 능력입니다.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셋째, 개인 특성입니다. 나이, 학력, 직업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부터 좀 이상합니다.
넷째, 행위 특성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무엇을 사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우니까 책임감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게임 아이템을 많이 사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죠. 다섯째, 인맥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내 친구들의 점수를 봅니다. 점수 높은 친구가 많으면 내 점수도 올라갑니다. 점수 낮은 친구가 많으면 내 점수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수 낮은 친구를 끊어버립니다. SNS에서 친구 목록을 지웁니다. 안 그러면 내 점수가 떨어지니까요. 점수가 높으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습니다. 이자도 낮게 받습니다. 자전거를 빌릴 때 보증금을 안 내도 됩니다. 호텔 예약할 때도 선결제 안 해도 됩니다. 비자 신청할 때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지마신용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봅니다. 취직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한 중국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개팅 나가면 제일 먼저 지마신용 점수를 물어봅니다. 600점 이하면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물건을 사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금 거부를 막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점수로 매기는 시스템까지 생겼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중국 이야기잖아.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다음 2부에서는 한국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중국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의 현금 없는 사회.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소외.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50%? 30%? 아닙니다. 겨우 16%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4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입니다. 10년 새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 시내버스 중에 이미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들이 생겼습니다. 무인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만 있고 사람은 없는 식당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현금을 고집해야 할까요? 현금을 들고 가도 물건을 살 수 없는 나라.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르겠지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한국의 현실이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75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에 가셨습니다. 평생 다니던 그 시장입니다.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 한 단, 파 한 단을 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이제 카드나 페이로만 받아요. 현금은 잔돈이 없어서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현금 받았잖아. 주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현금 쓰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거스름돈 준비하려면 은행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도 일이라서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결국 채소를 사지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푸념하셨습니다. 이제 돈이 돈도 아니네. 평생 모은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 단 16%입니다. 100명이 물건을 사면 16명만 현금을 씁니다. 나머지 84명은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합니다. 더 놀라운 건 변화 속도입니다. 2013년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현금 사용 비율이 40%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16%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새 절반 이하가 된 겁니다. 이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2028년이면 10%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2030년쯤이면 5%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현금 사용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현금을 쓰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30대 직장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갑요? 지갑 자체를 안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되는데 지갑을 왜 들고 다녀요? 교통카드도 폰에 있고 결제도 폰으로 하고 신분증도 요즘 모바일 신분증 있잖아요. 또 다른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해요. 명절 때 세뱃돈 받을 때나 현금 보죠. 그것도 바로 은행 가서 입금하고요. 한 중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용돈 받으면 어떻겠어? 아이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토스로 보내줘요. 편의점 가서 바코드 찍으면 되는데 현금을 왜 써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 현금은 이미 옛날 물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삐삐나 공중전화를 추억하듯이 이들에게 현금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더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평균적으로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현금이 2024년 기준 약 6만 원 정도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약 12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6만 원도 대부분 혹시 모를 비상용입니다. 실제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은행 ATM 현금 인출기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국에 ATM이 약 5만 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4만 대로 줄었습니다.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현금을 안 찾으니까 ATM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ATM 유지하는 비용이 아깝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현금 보충 비용 등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둘 없애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ATM 자체가 없는 마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까운 ATM까지 차로 30분 이상 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변한 걸까요? 한국은 왜 중국만큼, 아니 어쩌면 중국보다 더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정부 정책입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사꾼들이 현금 거래하고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신용카드를 쓰게 하자. 카드로 거래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세금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1999년부터 정부는 적극적으로 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 공제해줬습니다. 복권 추첨에 참여할 기회도 줬습니다. 심지어 카드 안 받는 가게는 신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신용카드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민들이 너도 나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002년에는 카드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카드 대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습관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카드를 넘어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지 통신망도 가장 먼저 깔았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성인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60대도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빠른 인터넷, 좋은 스마트폰, 편리한 앱.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사람들이 모바일 결제를 쉽게 쓰게 됐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간편결제 앱들이 2015년 전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했습니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 결제 완료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하루 평균 간편결제 이용액이 8,450억 원입니다. 하루에 거의 1조 원입니다. 1년이면 300조 원이 넘습니다. 세 번째 이유, 코로나19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접촉을 두려워했습니다. 현금을 만지는 것도 꺼렸습니다. 현금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비대면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배달 음식 시키면서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결제는 카드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마트나 식당에서도 테이블에 QR코드를 놓았습니다.
여기 찍고 주문하세요. 결제도 폰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편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이 습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무인 시스템의 확산입니다. 요즘 식당 가면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무인 주문 기계입니다. 직원이 주문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직접 기계에 주문합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계산대가 늘고 있습니다. 바코드 찍고 카드나 폰으로 결제하면 끝입니다. 심지어 카페도 그렇습니다. 커피 주문을 키오스크로 합니다. 사람은 커피 만들기만 합니다. 이런 기계들은 대부분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받더라도 매우 불편합니다. 지폐는 넣을 수 있어도 동전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스름 돈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카드나 간편 결제를 씁니다. 그게 더 빠르고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큰 불편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78세. 스마트폰은 있지만 잘 쓰지 못합니다.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할 줄 압니다. 어느 날 혼자 햄버거 가게에 가셨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주려고요. 그런데 가게에 직원이 없습니다. 키오스크만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눌러보지만 뭔가 잘못 눌렀는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어휴, 빨리 좀 하시지.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집에 와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바보라서 햄버거를 못 샀구나. 손자는 이해했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아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박영숙 할머니, 72세.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셨습니다. 현금만 쓰며 사셨습니다. 은행 통장은 있지만 카드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요즘 큰 병원들은 무인 접수기로 접수합니다. 할머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젊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기 기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카드 넣고 화면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카드가 없는데. 직원이 답했습니다. 그럼 저희 창구로 오세요. 근데 대기 시간이 좀 길어요. 할머니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키오스크 쓰는 사람들은 5분 만에 접수했는데 할머니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42%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인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 키오스크나 무인기기 사용이 어렵다 68%. 두 번째 스마트폰 결제 방법을 모르겠다 61%. 세 번째 현금을 안 받는 가게가 늘어 불편하다 54%.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했어요.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내가 물건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쉽다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어려워요. 배우려고 해도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고 누르면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약 82%입니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쓸 줄 아는 어르신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전화, 문자, 사진 정도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편결제 앱을 깔아서 쓰는 어르신은 20%도 안 됩니다. 80%는 여전히 현금이나 카드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현금 없는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교통카드나 모바일로만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이 버스를 탔습니다. 교통카드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현금은 안 받아요.
카드나 폰으로 찍으셔야 해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어떡하나? 기사도 난처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결국 내렸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30분을 걸어서 집에 가셨습니다. 이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노인 차별이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책이 뭐냐고요? 무료 교통카드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제주도의 한 관광지. 입장권을 키오스크에서만 팔리다. 현금은 안 받습니다. 한 70대 부부가 왔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젊은이가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여기 카드 넣으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근데 나는 카드가 없고 현금만 있는데. 젊은이도 난감했습니다. 현금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기 관리 사무실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부부는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무인 운영이라 현금 결제는 안 됩니다. 결국 부부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현금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상반기에 접수한 민원을 분석했습니다. 현금 거부나 디지털 결제 강요와 관련된 민원이 무려 8,700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8건입니다. 민원의 73%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10년 새 현금 사용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현금을 쓰지 않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어르신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돈의 주도권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석유가 아닙니다. 반도체도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디지털 돈, 미래의 돈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전쟁 중입니다. 중국이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끌어들였는지 아십니까?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입니다. 지금까지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돈으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무너집니다. 세계 경제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한국은행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에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원화가 나오면 우리 생활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쟁. 그 전쟁의 실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스위스 바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MBRIDG라는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MBRIDG. 이름이 어렵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SWIFT라는 시스템을 썼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회사가 중국 회사에게 물건값을 보내려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흐릅니다. 한국은행, 미국 중간은행, 또 다른 중간은행, 중국은행. 복잡하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200달러를 보내는데 평균 12.5달러, 약 6%나 수수료로 나갑니다. 게다가 1일에서 5일까지 걸립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 시스템을 무기로 씁니다. 너희 나라 마음에 안 들어. SWIFT 사용 금지.
이러면 그 나라는 국제거래가 막힙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2022년에 이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MBRID주의는 다릅니다. SWIFT를 거치지 않습니다. 중국, 홍콩, 태국, UAE 이렇게 나라들이 직접 연결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씁니다. 얼마나 빠르냐고요? 10초입니다. UAE 은행에서 중국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데 단 10초 걸렸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 은행이 없으니까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여기에 엄청난 나라가 하나 더 참여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중요할까요?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입니다. 하루에 1천만 배럴 이상을 팝니다. 1년이면 대략 300조 원어치가 넘는 석유를 팝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석유는 무조건 미국 달러로만 거래했습니다. 페트로달러라고 부릅니다. 석유달러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가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다. 대신 미국은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준다. 50년 동안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사우디가 MBRID주의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우디가 이제 중국 디지털 돈으로도 석유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국은 사우디에게서 석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 약 630억 달러, 우리 돈 85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달러를 구합니다. 그 달러로 사우디에게 석유를 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바로 삽니다. 달러가 필요 없습니다. 한 국제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트로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페트로위안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 50년 만에 대전환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긴급 사설을 냈습니다. 사우디의 MBRID주의 참여는 미국 금융 패권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도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금융 무기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디지털 돈을 만들까요? 일부에서 잠깐 언급한 디지털 위안화, E-CNY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이 7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우리 돈 약 1,300조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없이도 작동합니다. 일반 모바일 결제는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는 NFC 기술로 스마트폰끼리 직접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능을 만들었을까요? 전쟁을 대비한 겁니다. 전쟁이 나면 인터넷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거래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그때도 작동합니다. 둘째, 정부가 모든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익명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정부가 모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다릅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됩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중국 인권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감시 도구다. 정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미 이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질 위기였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이 돈은 가전제품만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현금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달러 의존도를 낮춥니다. 지금 중국은 큰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이 SWIFT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처럼 중국도 언젠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비합니다. MBRID주의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 위안화를 퍼뜨립니다. 우리는 달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4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우리 경제의 독립성을 지키는 무기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4분기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제 테스트에 들어간다. 디지털 원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실제로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뒤처질 수 없습니다. 기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 은행들과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소액 결제보다는 은행 간 큰 거래, 특히 외환 거래에 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슨 뜻일까요? 일반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빵 사고 커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큰 거래입니다. 한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이렇게 압박합니다. 중국 시스템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 편이 되어라. 다른 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MBRID주의에 참여하면 무역이 편해진다. 수수료도 줄어든다. 한국은 아직 MBRID주의에 공식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찰국 자격으로 회의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발을 살짝 담근 상태입니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 디지털 화폐는 그 줄타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다. 한국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108개 나라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60%가 개발도상국입니다. 왜 개발도상국들이 더 적극적일까요? 그들은 달러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미 2021년에 디지털 화폐 E-NAI라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입니다. 인도도 2023년부터 디지털 루피 실험을 대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이른바 BRICS 나라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2024년 1월, 이들은 공동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사실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의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는 아직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지금 달러가 세계 화폐입니다.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낍니다. 오히려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이게 이슈였습니다. 한 후보는 디지털 달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다른 후보는 디지털 화폐는 국민 감시 도구다.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유럽은 중간 정도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쯤 시범 발행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도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용이 많습니다. 2023년 기준 48%가 현금으로 물건을 삽니다. 서둘러 바꿀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어르신들과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쓰는 돈의 형태가 바뀝니다. 지금은 종이 돈과 카드, 스마트폰 결제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디지털 원화를 정식으로 발행하면 종이 돈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중국처럼 말이죠. 한국은행 한 전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현금 사용 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디지털 화폐가 주류가 될 것이다. 둘째, 모든 거래가 기록됩니다. 현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돈은 다릅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됩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돈을 숨기기 어려워집니다. 탈세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어집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경고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편리하지만 잘못 쓰면 감시 사회가 된다. 셋째, 금융 소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이 필수입니다. 인터넷이 필수입니다.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도 현금은 유지한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가게들이 현금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법으로 금지해도 실제로는 현금 쓰기 어려워지면, 지금까지 세계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돈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 편에 섰습니다. 50년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줄타기 중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 어르신들이 서 있습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세상.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5년 안에, 어쩌면 3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 세상에 무조건 맞춰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배우고 간편 결제를 익히고 디지털 화폐에 익숙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우리 세대를 버리지 마라. 현금 쓸 권리를 달라고 외쳐야 할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못 쓰던 80세 할머니가 어떻게 간편 결제를 배웠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현금이 왜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르신들이 양손에 모두 쥐는 전략. 디지털도 쓰고 현금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한국의 고민,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 올해 80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거의 쓰지 못하셨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이 초록색 버튼을 밀어야 하나, 눌러야 하나? 매번 손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결심하셨습니다. 나도 배워야겠다. 무엇이 할머니를 변화시켰을까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가셨습니다. 우유 한 팩과 빵을 사려고 했습니다. 10,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현금은 5,000원짜리밖에 거슬러 드릴 게 없어요. 카드나 페이로 하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젊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 페이라는 거 배우고 싶어. 창피해서 가게도 못 가겠구나.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나는 늙어서 그런 거 못 배워라고 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토요일 오후 시간을 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네이버페이 설치하기. 어머니, 여기 이 초록색 아이콘 보이시죠? 네이버라고 써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할머니가 눌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눌러서 다른 앱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가 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다시 해봐요. 천천히. 30분이 걸려서 겨우 네이버 앱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네이버페이 찾기. 자, 이제 여기 아래쪽에 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네이버페이예요.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며느리는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가 글자 크기를 최대로 키웠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보셨습니다. 아, 이거구나. 세 번째 수업, 카드 등록하기.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숫자가 16자리나 됩니다. 할머니가 하나하나 누르다가 틀리고 다시 하다가 틀리고 또 다시 하다가 틀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너무 어려워.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1시간을 들여서 겨우 카드를 등록했습니다. 네 번째 수업, 실제로 써보기. 다음 주 며느리가 할머니와 함께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네이버 앱을 열었습니다. 페이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나왔습니다. 아줌마, 이거 찍어주세요. 주인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삑. 소리가 났습니다. 결제 완료.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됐다. 내가 했어. 며느리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80세 시어머니가 스마트폰 결제에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한 번만 배우면 평생 쓸 수 있다며. 일찍 배울 걸 그랬어.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네이버페이로 물건을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버스도 스마트폰으로 탑니다. 카카오톡으로 손자에게 용돈도 보냅니다. 할머니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나도 요즘 애들처럼 폰으로 다 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김옥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의 박민수 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결제를 가르쳤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어요. 나는 너무 늙어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분 중 최고령이 87세였어요. 그분도 3주 만에 카카오페이를 쓰셨습니다. 박 강사가 추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 3단계입니다. 1단계 네이버페이부터 시작하세요. 왜 네이버페이냐고요? 가장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네이버를 쓰시는 어르신이 많으세요.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시잖아요. 그 안에 페이 기능이 있어요. 새로운 앱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 앱 열기 아래 페이 누르기 카드 등록하기 바코드 찍기. 이게 전부입니다. 4단계면 끝입니다. 처음 카드 등록할 때만 자녀분 도움을 받으세요. 한 번만 등록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2단계 작은 금액부터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큰돈 쓰면 무섭잖아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보세요. 1,500원짜리. 실수해도 부담 없는 금액이죠. 한 번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빵집에서, 그 다음에는 식당에서. 이렇게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3단계 자녀에게 당당히 도움 요청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한테 물어보기 부끄러워하세요.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걱정하시죠. 그런데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도와드리고 싶어 해요. 물어보시면 기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배우려고 하시네. 이렇게 생각해요. 박 강사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 이해 못해도 됩니다. 딱 2가지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앱 열기, 바코드 보여주기. 이것만 하시면 결제됩니다. 나머지는 가게 주인이 해줘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2024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간편결제를 배운 65세 이상 어르신 중 87%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어려웠지만 막상 해보니까 할만했어요. 이게 대부분 어르신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결제를 배우는 것과 현금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7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 몇 시간이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공항, 은행, 병원, 상점.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카드 결제가 안 됐습니다. 간편결제 앱도 먹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마트.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카드 단말기가 전부 다운됐습니다.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요? 간편결제도 안 되는데요? 지갑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70대 한 할머니는 문제없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하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카드 시스템이 고장나서 현금만 받고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현금 있으니까. 뒤에 서 있던 젊은이가 부러운 듯 쳐다봤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디지털은 편리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태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이 나도 정전이 나도 시스템이 고장 나도 현금만은 작동합니다. 이것이 현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명확히 말합니다. 현금 사용 비율이 낮아져도 현금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TM 축소로 현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이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도 인정합니다. 현금은 지켜져야 한다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양손에 다 쥐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 다른 손에는 현금.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1. 일상 소액은 간편 결제. 편의점에서 우유 사기, 빵집에서 빵 사기, 카페에서 커피 사기. 이런 작은 금액은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왜냐고요? 빠르고 편합니다. 지갑 뒤져서 잔돈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코드 하나 찍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스마트폰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불필요한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략 2. 큰 금액이나 중요한 거래는 현금. 병원비, 약값, 시장에서 큰 장보기. 이런 건 현금으로 하세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곳은 아직 현금이 편합니다. 할인도 더 많이 해줍니다. 현금으로 주시면 깎아드릴게요.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전략 3. 비상금은 항상 현금 보유. 지갑에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면, 카드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때 현금이 생명줄입니다. 집에도 비상금을 현금으로 보관하세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큰 돈은 은행에 넣되 비상시 쓸 돈은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전략 4. 자녀와 함께 연습. 처음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와 함께 연습하세요. 주말에 30분만 시간을 내서 같이 해보세요. 실제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보세요. 옆에서 도와줍니다. 2번, 3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5. 어르신 맞춤 설정 활용. 스마트폰에는 어르신을 위한 설정이 많습니다. 글자 크기 크게 하기 설정하면 글자 크기 최대로. 간단 모드 삼성은 간편 모드, LG는 쉬운 홈. 자주 쓰는 앱 바탕화면에 네이버, 카카오톡, 전화. 이렇게 설정하면 훨씬 쓰기 편합니다. 자녀에게 부탁해서 한 번만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현금 쓸 권리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게에서 현금 거부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대한민국의 법정화폐다. 누구도 지급수단으로 거부할 수 없다. 즉, 현금을 안 받는 건 법 위반입니다. 만약 어떤 가게에서 현금 안 받아요라고 하면 첫째, 정중하게 말하세요. 현금은 법정화폐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그래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 1372입니다. 셋째, 그 가게를 다시 가지 마세요. 법도 지키지 않는 가게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당당한 권리입니다. 또 하나, 키오스크나 무인기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직원을 불러도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세요. 도와주는 게 직원의 의무입니다. 만약 직접 하세요라고만 하고 안 도와주면 그것도 소비자 권리 침해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기기 설치 가게는 반드시 도움 요청 버튼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결제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면 사회가 변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중국의 충격적인 현실을 봤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나라,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 두 번째에서는 한국도 이미 시작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16%, 어르신들의 불편과 소외. 세 번째에서는 세계 디지털 화폐 전쟁을 들여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한국의 고민. 그리고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80세 김옥순 할머니가 했듯이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이면 됩니다. 동시에 현금을 지키세요. 현금 쓸 권리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히 주장하세요. 양손에 다 쥐세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 다른 손에는 현금. 둘 다 가진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여러분이 배우려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고 자녀를 키웠고 지금의 번영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디지털 시대에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여러분을 배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어르신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조금씩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못할 건 없습니다. 내일 당장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나 좀 도와줄래? 스마트폰 결제 배우고 싶어. 주말에 30분만 시간을 내세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한 번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10번쯤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지갑에 비상금 5만 원은 현금으로 꼭 넣어두세요. 디지털 시대, 모든 걸 따라갈 순 없어도 최소한은 알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본만 알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여러분은 그 변화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김옥순 할머니의 집.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네이버페이로 손자에게 용돈 5만 원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받았어. 고마워요. 손자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 손자 맛있는 거 사 먹어. 할머니가 쏜다. 그리고 지갑을 확인합니다. 10만 원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금입니다. 이제 나도 젊은이들처럼 산다. 하!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집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모두가 함께 가는 세상.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것,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